김. 혹시 게임이나 영화에 나오는 소위 사기 캐릭터 있잖아요. 능력치가 너무 좋아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이성계, 그중에서도 왕이 되기 전 고려 최고의 군사 전문가이자 해결사였던 그의 압도적인 활약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성계의 무장 시절이군요. 사실 우리는 왕이 된 후의 모습에 익숙한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선 신체 조건부터 남달랐어요.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cm 초반이었는데 이성계의 키는 180cm에 육박하는 장신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큰 키인데 14세기에는 거의 거인으로 보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거인으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팔이 길어서 활을 쏘기에 최적의 체형이었고 우뚝한 콧마루와 임금다운 얼굴이라는 묘사까지 더해지죠. 또 그의 출신 배경이 아주 특별합니다. 중한 귀족이 아니라 지금의 함경도 지역인 동북면 출신이었어요. 변방 출신이었군요. 그게 어떤 영향을 묻혔나요? 그곳은 고려의 중앙 통치력이 약하고 여진족과 늘 부딪히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여진족들과 함께 사냥하고 싸우며 자랐어요. 덕분에 고려의 전통적인 전술뿐만 아니라 여진족의 강력한 기마 전술까지 모두 흡수한 하이브리드형 무장이 될 수 있었죠. K 장군인데 해외 용병 경험까지 만렙인 셈이네요. 그런데 그런 비범한 인물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49살 때의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 뽕나무에 앉은 비둘기 2마리를 활 한 발로 동시에 쏘아서 떨어뜨렸습니다. 49살의 나이에도 여전한 실력이네요. 그쵸. 그런데 이걸 본 농부 2명이 감탄하면서 이성계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저기 도령, 활 한 번 잘 쏘네? 라고 했어요. 도령은 보통 젊은 총각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49살의 이성계가 활 솜씨 칭찬보다 자기를 도령이라고 불러준 것에 더 기뻐서 우쭐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쉰을 빨아보는 나이에 동안 소리 듣고 좋아한 거네요. 갑자기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본 두 농부 한충과 김인찬을 바로 부하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훗날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죠. 사람을 보는 눈도까지 있었네요. 신분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길에서 만난 농부의 가능성을 알아본 거군요. 이게 바로 이성계의 리더십의 핵심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와 포용력이 있었어요. 그의 부대는 고려의 정규군이 아니라 가별초라고 불리는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여진족까지 섞여 있었죠. 다국적 군대였네요. 어떻게 그들 하나로 묶을 수 있었죠? 그는 항상 부하들과 함께 함께 싸우고 위험한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하고 나서 모두에게 고기를 나눠주는데 딱 한 점, 남아 부하가 그걸 보고 먹기를 주저했어요. 그러자 이성계가 자기가 먹으려던 그 한 점을 선뜻 그 부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와, 자신의 몫을 부하에게. 사소하지만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쵸. 이건 단순히 착한 리더라는 걸 넘어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부하들은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아버지나 형처럼 따랐던 겁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끈끈한 관계를 만든 거죠.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경력은 한마디로 위기 해결 전문이었습니다. 1361년 홍건적이 수도 개경을 함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잠시만요. 홍건적이면 그냥 도적대 아니었나요?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당시 홍건적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원나라를 흔들던 거대한 반란군이었어요. 그 일부가 고려로 쳐들어온 건데 그 기세가 어마어마해서 고려의 정규군이 박살나고 국왕이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 갈 정도였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이건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었네요. 그쵸.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성계가 2,000명의 정예 가별초를 이끌고 나타나서 해결한 겁니다. 그는 선두에 서서 적장들만 골라 활로 저격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진 적들을 격파하며 개경을 되찾았습니다. 쪽의 위협만 막은 게 아니었죠? 네, 당시 고려 동쪽을 위협하던 몽골의 군벌 나하추와의 대결도 유명합니다. 나하추가 성에 틀어 박혀 나오지 않자 이성계가 꾀를 냅니다. 일부러 전투에서 지는 척하며 후퇴했어요. 그러자 나하추가 의기양양하게 성문을 열고 추격해 나왔. 이성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돌려 나하추를 향해 활을 쐈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가 탄 말에 눈을 정확하게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장수를 직접 쏘지 않고 말을 쏴서 낙마시켰다고요? 이건 무슨 의도죠? 일부러 사로잡기 위해서요. 땅에 떨어진 나하추를 포로로 잡으면서 전투는 싱겁게 끝
끝나버립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심리전과 전술적 판단력까지 갖춘 지휘관이었던 겁니다. 정말 빈틈이 없는 지휘관이네요. 그렇다면 그의 커리어 정점을 찍은 황산대첩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나요? 황산대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땅은 질척거리고 고려군은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바닥이었죠. 그 중심에는 아기발도라는 소년 장수가 있었습니다. 외구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내륙 깊숙이 들어올 정도였나요? 보통 해안가만 약탈하는 거 아니었나요? 14세기 후반의 왜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해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의 정규군처럼 조직화되어 있었고 배에서 내려 내륙 수백 리를 행군하며 도시를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황산까지 왔다는 건 전라도 전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때 이성계가 나선 거군요. 맞습니다. 전투 중에 이성계 자신도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는 부상을 입습니다. 지휘관이 부상을 입다니요. 군 전체의 사기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지휘관이라면 후방으로 물러났겠죠. 하지만 이성계는 부하에게 칼로 화살을 뽑게 하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천으로 대충 묶은 다음 다시 말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전투를 독려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대정이 피를 흘리면서도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물러설 순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공포가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로 왜구의 대장 아기발도와의 전설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궁금해지네요. 어떤 대결이었나요? 첫 번째는 투구였습니다. 아기발도가 워낙 빨라 정면을 맞히기 어려우니 일부러 그의 투구를 쏴서 끈을 끊어버립니다. 투구가 벗겨져 얼굴이 드러나자 이성계는 두 번째 화살을 당겨 정확하게 그의 얼굴을 꿰뚫어버리죠. 믿을 수가 없네요.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런 신기를 보여다니요. 무적일 것만 같던 소년 장수가 말에서 떨어지자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건 뭐 부하들이 목숨을 바칠만 하네요. 북쪽의 홍건적과 몽골, 남쪽의 왜구까지 고려의 모든 위기를 자기 손으로 끝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변방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그의 가별초에게는 살아있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이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과 부하들의 절대적 충성심이 바로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됩니다. 그런 그가 결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1388년의 요동정벌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명나라를 치자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자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합니다. 그 유명한 사불가론이군요. 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여름 동사철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북쪽으로 가면 남쪽에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장마철이라 활에 악효가 노고 전염병이 돌기 쉽다. 이 4가지였죠.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인데 특히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이 직접 겪었던 문제네요. 내가 황산에서 겨우 막아놨는데 자리 비우면 또 쳐들어올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구보다 남쪽 국방의 취약성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4번째 이유, 장마철에 활에 악효가 녹는다는 것도 활의 명수이자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세운 작전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체득한 현실적인 지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결국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 위화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결단을 내리죠. 군대를 돌려 개혁을 선택합니다. 그의 모든 전투 경험과 리더십이 결국 위화도 회군이라는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의 활은 수많은 적을 겨누었지만 마지막 순간은 낡은 고려의 심장을 겨누게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무장 이성계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한 나라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커다란 서막이었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